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마당 담장을 넘기 전입니다. 당신은 잠옷 위에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슬리퍼를 끌며 텃밭으로 나갑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발등은 적시고 흙냄새는 비온 다음 날처럼 진하게 코끝을 채웁니다. 이 냄새 느껴지나요? 고추밭 앞에 쪼그려 앉으면 손끝에 닿는 잎은 아직 차갑고 그 서늘함이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잎은 분명히 푸릅니다. 짙고 윤기도는 사진으로 찍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보기 좋은 초록입니다. 줄기도 제법 굵고 키도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닿습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째 꽃은 피는 둥 마는 둥하고 어쩌다 맺힌 풋고추는 손가락 한마디만 하다가 그대로 노랗게 말라 떨어진다는 것을. 이 답답함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잎 한 장을 손가락으로 살살 뒤집어 봅니다. 벌레는 없습니다. 진딧물도 응애도 흰가루도 보이지 않아요. 흙을 한 줌 쥐어 코에 대봅니다. 썩은 내도 군내도 없습니다. 물도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줬고 거름도 봄에 충분히 넣었습니다. 뭐 하나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이 녀석은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안 맺을까요? 당신만 이런 경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집 김씨 아저씨네 고추는 벌써 한 뼘짜리 풋고추가 주렁주렁 달였습니다. 같은 모종을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사왔는데 말이죠. 그 집 담장 너머로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더 속이 탑니다. 이 마음 한 번쯤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자, 잠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당신이 이번 봄에 고추 농사에 쓴 돈을 차근차근 더해볼게요. 모종 한 판에 20포기, 좋은 품종으로 골라서 한 포기에 1,500원씩 쳤다면 모종값만 3만 원입니다. 여기에 밑거름으로 넣은 유기질 비료 한 포대 25,000원, 웃거름으로 쓴 복합비료 18,000원.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7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물주기가 시원찮은 것 같아 사온 영양제, 잎에 뿌리는 그 파란 병 있죠. 그게 12,000원. 꽃 떨어지는 게 걱정돼서 추가로 산 활력제 15,000원. 물에 타서 주는 액비 2통 합쳐서 24,000원. 진딧물 올까봐 미리 사둔 농약 한 병 9,000원. 그리고 열매 안 달린다니까 누가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따로 산 칼슘제 11,000원. 이것들만 더해도 71,000원입니다.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이제 두 줄을 합쳐봅시다. 71,000원에 71,000원. 그러니까 한 시즌에 고추 20포기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 14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게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았다면 새 시즌이면 40만 원이 넘는 돈을 흙에 묻은 셈입니다. 그 돈이면 시장에서 햇고추를 박수째 몇 번이나 사고도 남습니다. 이 숫자가 가슴을 콕 찌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봄이면 또 모종을 삽니다. 또 비료를 넣고 또 영양제를 뿌리고 또 가을에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아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잎을 들여다보고 비 오면 비설거지하고 바람 불면 지지대를 다시 묶던 그 시간. 손마디가 흙에 까맣게 절도록 보낸 그 모든 봄날 말입니다. 그 시간이 노란 풋고추로 말라떨어질 때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이 말이 와닿으시나요? 여기서 잠깐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도 똑같았거든요. 고추밭 앞에 쪼그려 앉아서 흙을 한 줌 쥐고 손바닥 위에서 비벼봤습니다. 흙알갱이가 손금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데 그게 메마른 모래처럼 까슬까슬했어요. 손끝에 묻은 흙냄새를 맡아보니 어딘가 시큼한 식초 비슷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뭘 뜻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흙이 좀 산성인가 보다.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죠. 당신도 흙을 쥐었을 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까슬한 흙을 다시 밭에 털어놓고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릿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옛날 농업책을 빚이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제 손바닥 위에서 빠져나가던 그 까슬한 흙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릴게요. 때는 1953년, 전쟁이 막 끝난 지 얼마 안 된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농업시험장에 김성호라는 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분미 거름을 넉넉히 넣었는데 밭작물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비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비료를 더 달라고요. 이 장면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김성호는 비료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시험장 한쪽에 똑같은 크기의 작은 밭, 그러니까 한 평 남짓한 델리 20군데를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흙도 같고 모종도 같고 햇볕도 같았죠. 딱 하나만 다르게 했습니다. 절반인 10군데에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머지 10군데에는 두억 아궁이에서 긁어모은 재와 갈아 만든 흰가루, 그러니까 석회를 흙에 섞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지 당신은 짐작이 가시나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결과는 김성호 자신도 놀랄 만큼 갈렸습니다. 재와 석회를 넣은 10군데에서는 작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한 10군데는 잎은 시퍼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거의 안 달렸어요. 그는 수확량을 일일이 저울에 달아 적었습니다. 석회를 넣은 밭이 안 넣은 밭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더 거뒀습니다. 700%입니다. 같은 흙, 같은 씨앗인데 말이죠. 이 차이 믿어지십니까? 김성호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름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흙 자체의 성질을 바꿔야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보고서를 써서 윗선에 올렸습니다. 농부들에게 비료를 더 줄 게 아니라 먼저 흙의 산성을 잡아줘야 한다고요. 흙이 너무 쉬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부어도 작물이 그걸 못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당시 윗사람들은 비료 보급 실적으로 평가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료를 많이 뿌릴수록 일을 잘한 거였죠. 그런데 한 젊은 기사가 나타나서 비료보다 재와 석회가 먼저라고 말하니 그건 윗선의 실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김성호의 보고서는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비료도 모르는 헛똑똑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7배라는 숫자를 손에 쥐고도 말이죠. 이 억울함이 느껴지시나요? 세월이 흘러 김성호는 시험장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게 밝혀진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발견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에서도 똑같은 진실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김성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더 또렷이 보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00년도 더 전 독일의 리비이라는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흙과 식물의 관계를 처음으로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리비히가 남긴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나무로 만든 물통을 떠올려 보세요. 통의 널빤지 중 하나가 유독 짧으면 다른 널빤지가 아무리 길어도 물은 딱 그 짧은 널빤지 높이까지만 찹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흙의 거름이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 흙의 산도가 어긋나 있으면 작물은 그 어긋난 만큼만 자라고 멈춥니다. 이 물통 그림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더 큰 무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 남미 브라질에 세하두라고 불리는 거대한 땅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몇 배 넓이의 그 붉은 흙은 너무 쉬어서 농사를 못 짓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잡초조차 제대로 안 자랐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석회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흙의 산성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그 죽은 땅이 콩과 옥수수가 넘실대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거름을 더 부어서가 아닙니다. 흙의 시큼함을 잡아줬더니 땅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흙이 시면 왜 작물이 거름을 못 먹는 걸까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밥상 이야기입니다. 당신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깃국에 나물에 생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두 손을 등 뒤로 꽁꽁 묶어놨어요. 음식은 코앞에 있는데 손을 못 쓰니 당신은 그 진수성찬을 보면서도 쫄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그림 떠오르시나요? 흙이 너무 시면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봄에 넣은 그 비싼 거름, 질소도 인산도 칼륨도 흙 속에 멀쩡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시큼하면 그 양분들이 화학적으로 꽉 묶여버려요. 뿌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뿌리에 손이 묶여서 그걸 못 집어먹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거름을 더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묶인 손 앞에 음식을 더 갖다 놓는 셈이니까요. 이제 왜 영양제를 아무리 뿌려도 헛수고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는 칼슘과 물길에 관한 겁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칼슘이라는 양분이 꼭 필요합니다. 칼슘은 세포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건물의 철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은 성질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양분처럼 아무 데서나 막 흡수되는 게 아니라 물이 뿌리에서 잎과 열매 끝까지 쭉 빨려 올라가는 그 물길을 타고서만 도다좋구멘티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듯이 말이죠. 이 물길 그림 그려지시나요? 흙이 시면 이 물길의 펌프가 약해집니다. 칼슘이 뿌리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물길을 타고 열매 끝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 맺힌 작은 열매 끝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가거나 아예 꽃이 맺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당신이 본 그 손가락만한 풋고추가 노랗게 말라 떨어진 건 바로 이 칼슘 물길이 막혀서 생긴 일입니다. 칼슘제를 따로 사서 잎에 뿌려봐도 효과가 시원찮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흙의 물길 자체가 막혔는데 잎에만 발라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죠.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살짝 얹어드릴게요.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흙의 온도가 아직 충분히 안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는 흙 온도가 18도에서 24도쯤 돼야 양분을 활발히 빨아들이는데 새벽 흙이 차가우면 뿌리가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래서 낮에는 잎이 시퍼런데도 정작 열매로 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산성 문제에 차가운 흙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손 묶인 채 추운 데서 떠는 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실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흙이 시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름을 더 팍팍 주면 되겠네. 영양제도 더 진하게 타서 주고 액비도 듬뿍 부어주면 되겠네. 혹시 당신도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게 고추를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이 묶인 사람 앞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도 못하고 음식만 썩어갑니다. 흙도 똑같아요. 양분을 못 빨아들이는 상태에서 거름을 더 들이부으면 흙 속에 안 먹힌 비료 성분이 소금처럼 쌓입니다. 이걸 역류장애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흙이 짜져버리는 겁니다. 짠 흙에서는 뿌리가 거꾸로 물을 빼앗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증상은 무섭도록 빠르게 옵니다. 진한 거름을 준 지 사나흘이면 잎 가장자리가 누렇게 또는 갈색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나면 아래 잎부터 축 늘어지고 멀쩡하던 줄기 끝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집니다. 물을 줘도 잎이 안 펴지고 오히려 더 처져요. 흙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 같은 게 버석버석 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더 챙겨준 거름이 오히려 뿌리에 소금을 뿌린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성호의 이야기를 읽고 직접 따라해서 효과를 본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그냥 귀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흙의 산도부터 확인하세요. 거창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농약방이나 인터넷에서 산도 측정용 시험지나 간이 측정기를 몇천 원이면 삽니다. 밭흙을 한 줌 떠서 빗물이나 정수한 물에 풀어 휘젓고 가라앉으면 그 물에 시험지를 담가 색을 비교하면 됩니다. 색이 붉은 쪽으로 가면 시다는 뜻이에요. 고추는 산도가 6에서 6하고 절반 사이를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시면 손이 묶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입니다. 둘째, 정식하고 처음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은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이 기간은 뿌리가 새 흙에 자리를 잡느라 몸살을 앓는 때라 이때 거름을 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저 흙이 너무 시다면 곱게 간 석회를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분필 한 컵을 물 10리터에 잘 풀어서 포기마다 1리터씩 뿌리 옆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분필 같은 백악은 생석회와 달리 물에 닿아도 뜨겁게 끓지 않아서 한창 자라는 철에 뿌리 옆에 부어도 안전합니다. 이게 손 묶인 끈을 살살 풀어주는 일이에요. 셋째, 석회를 준 바로 그날 질소거름을 함께 곁들여 주세요. 칼슘은 혼자서는 위로 못 올라가고 질소가 손을 잡아 물길로 끌어줘야만 열매 끝까지 닿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한 짝으로 가야 합니다. 칼슘만 따로 주는 건 짝없이 혼자 길을 나서는 셈이라 흙에 있어도 열매까지 못 가요. 이 짝꿍 원리 기억해 두시겠어요? 넷째, 열매 끝이 까맣게 온 폭 썩는 배꼽 썩은 병이 보이면 칼슘 질산 석회를 쓰세요. 물 10리터에 15g을 풀어서 잎이 아니라 뿌리 둘레 흙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검은 비닐이나 마른 풀, 짚을 흙 위에 덮으면 낮에는 흙이 데워지고 밤에는 온기를 붙잡아 뿌리가 18도 위로 올라와 비로소 양분을 제대로 빨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물은 가뭄과 홍수를 오가지 말고 늘 고르게 주면서 신호를 읽으세요. 흙이 말랐다 젖었다 들쭉날쭉하면 칼슘 배달이 뚝뚝 끊깁니다. 석회는 마법이 아니라서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은 지나야 흙이 바뀌어요. 새로 나는 잎색이 진한 청록에서 밝은 연두로 부드러워지고 꽃이 안 떨어지고 끝까지 붙어 작은 열매로 부풀기 시작하면 그게 성공 신호입니다. 그러면 한 달쯤 뒤 같은 양으로 한 번 더 가볍게 보충하고 한 시즌에 2~3번이면 충분해요. 이 5단계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새벽에 손바닥 위에서 까슬하게 빠져나가던 그 흙, 시큼한 냄새를 풍기던 그 흙이 사실은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잎이 푸른 건 건강해서가 아니라 손이 묶인 채 진수성찬 앞에서 굶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말입니다. 김성호가 흙에 섞은 그 흰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한직으로 밀려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손이 지금 당장 부엌으로 향할 겁니다. 그 흰 가루는 사실 약국에서 파는 신비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아궁이에서 퍼낸 재와 강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그리고 아침밥상에 오른 달걀 껍데기를 곱게 빻아 흙에 다시 돌려주던 바로 그 칼슘의 순환이었습니다. 김성호가 흙에 섞은 것도 결국 그 오래된 살림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엌으로 가면 오늘 아침에 깬 달걀 껍데기 하나로 그 순환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느껴져지나요? 그 답이 이렇게나 가까이 바로 싱크대 옆에 있었다는 게요. 그가 한직으로 밀려나기 직전에 보고서 맨 끝에 남긴 한 문장은 대략 이런 뜻이었어요. 흙을 고치지 않고 거름만 자꾸 더 주는 것은 굶는 사람의 손을 묶어둔 채 밥상만 더 푸짐하게 차리는 일이라고요. 손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한 입도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고추가 그렇게 답답하게 서 있던 까닭도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가 평생을 바쳐 흙에 묻어둔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밥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의 그림이 한 장으로 그려지시나요?
흐르기 시큼하면 뿌리에 손이 묶이고, 칼슘이 못 올라가면 물길이 막히고, 흐르기 차가우면 그나마 남은 힘도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흙부터 고친다. 바로 이 한마디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흐르게 묶인 손만 풀어주면 그동안 차려놓고도 못 먹던 밥상이 그제야 제대로 그 작은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더 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흙 한 줌이 이렇게 한 살림의 봄과 가을을 다 쥐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면 당신의 장바구니에서 무엇이 통째로 사라지는지 아세요? 봄마다 한 병 한 병 사 모으던 영양제와 활력제, 그리고 액비와 칼슘제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그게 다 우리 식구 입에 들어갈 돈이었고, 또 그 약병들 들여다보며 밤마다 졸이던 마음이었잖아요. 흙부터 고친다는 이 원리를 단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분필 한 컵과 모아둔 달걀 껍데기는 해마다 거의 공짜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원리는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거예요. 꼭 한 번 익히면 잊지 않는 자전거 타는 법처럼요. 당신은 어떤가요? 이 가벼워진 장바구니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당신 앞에 길이 두 갈래로 놓여 있어요. A길은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온 길입니다. 봄마다 비료와 영양제를 한 보따리씩 더 사들이고, 그러고도 가을엔 또 빈손으로 서서 깊은 한숨만 쉬는 길. 한 시즌에 14만 원씩 고스란히 흙에 묻어버리는 그 길이에요. B길은 오늘 함께 배운 새 길입니다. 흙부터 차근차근 고치고 분필 한 컵과 달걀 껍데기로 거의 공짜로 시작해서 가을엔 가지가 휘청힐 만큼 주렁주렁 열매를 따담는 길이지요. 그러니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A인지 B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적는 거예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그 순간에 마음이 단단히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고추를 몇 폭이나 키우시는지, 또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당신에게 더 꼭 맞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고추뿌리 저 밑에서는 조용하고 다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오래도록 묶여있던 손이 스르르 풀리고 꽉 막혀있던 물길로 다시 맑은 물이 천천히 도는 그런 봄날 아침 같은 일 말이에요. 당신이 흙부터 고칠 때 당신은 그저 고추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옛 농가가 아궁이제로 흙에 칼슘을 묵묵히 되돌려주던 그 오래된 순환을 이제 당신의 손으로 다시 잇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는 비로소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까닭,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본래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묶인 손을 풀어주세요. 밥상은 이미 다 차려져 있으니까요. 오늘 밤 부엌에서 달걀 껍데기 하나를 가만히 챙겨두는 것으로 당신의 봄을 시작해보세요. 뿌리는 알고 있다. 깊이 내려가게 하라.